그럼 이제 2부는 초등 공부 이제 디테일을 좀 잡아볼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남겨서 공부 지도해 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이 보내달라고. 왜? 근데 이렇게 해서 좀 남겨서 공부하고 있다니까 우리 아이는 장사시킬 거라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좀 놀라우시죠? 이렇게 선생님이 4시간 투자해서 해주는데도 우리 애는 그냥 제가 하는 가게 물려주고 장사할 거라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냥 안 시켜도 될까요? 왜냐하면 엄마표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던져놓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드실 텐데 그냥 놔두면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공부는 도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네. 이제 그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머리가 좋다 혹은 뭐 공부에 대한 어떤 스킬이 있다 요게 아니라 공부에 대해 어떤 삶에 대한 태도들을 다 그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초, 중, 고 학년기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많죠. 학교 다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도구로 해서 기르기보다는 이왕 하는 거 이제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길러야 되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알게 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절제력도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실패를 했을 때 내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을 하는지도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다 보면은 또 분명히 잘 되는 순간도 생기죠. 그러면은 그 성공 경험을 한 다음에 짜릿한 마음을 느끼고 나서 이거 하면 되네? 아 그래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성실하게 뭔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나중에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해서 내가 필요하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통해서 국영수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또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거 나중에 살면서 하나도 안 쓰던데 뭐 수학 시간 배워 하나도 안 쓰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이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태도라든지 그런 어떤 그릇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사업적으로 성공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막 제가 인터뷰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론 유튜브에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되게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막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삶의 태도로 하나 꼽은 게 뭐냐면 배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학벌이 좋든 안 좋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내가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항상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가 있다. 아니면 자기가 못하는 게 있다. 자기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그 배움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손쉬운 도구죠. 왜냐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계속해서 나의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당연히 공부라는 건 재능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고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지만 우리 애가 공부 재능이 없어라고 해서 손 놓으실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걸 배워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계속 알려주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끈을 놓지 않고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나오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는 삶의 태도다.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이 공부가 뭐 아이에게는 해야 할 일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부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그 태도가 학창 시절 때 동안 길러지고 그래서 공부를 결국 잘하게 되면 좋은 거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삶의 태도로 우러나오면서
결국에는 다른 분야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아이들이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해요. 각각 어떻게 공부하나요? 무엇이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회, 과학 이런 거는 답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랑 답안지를 주면서 똑같은 문제로 일주일 후에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해라. 근데 그렇게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데도 다 100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시험을 볼 때랑 똑같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공부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공부 방법의 차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 능력이 메타인지적인 지식과 기술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적인 지식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메타인지적인 기술은 내가 모르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랑 시험지를 나눠주면 답안지를 가리고 시험지를 풀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위권 친구들은 답안지를 가리고 이제 풀어보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끝인 거죠. 뭐 내가 뭐 다시 찾아본다거나 다시 공부를 해본다거나 쌤한테 물어본다거나 하는 거 없이 어쨌든 가리고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맞았다 틀렸다 하고 나서 틀린 거 답을 확인하면서 이거야 하고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답을 나눠줌과 동시에 답과 시험지를 같이 보죠. 아니면은 이제 시험지조차 보지 않죠. 네, 선생님이 나눠준 시험지조차 보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위권이 그럼 되려면은 어쨌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력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나온 개념 부분을 선생님 놀이하는 것처럼 항상 반드시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이제 글로 쓰는 거는 어려우니까 말로 항상 이제 내가 출력을 해보는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네. 네, 메타인지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파악하고 그리고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줄 알면은 상위권이 되겠죠. 이거 너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네? 결국 알게 된다.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이 하위권 아이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공부, 삶의 태도 자체가 뭔가 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메타인지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태도, 삶의 태도부터 갖춰주시고 본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 그리고 모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알려주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네. 이제 엄마가 설명만 해도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울어버리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저는 이 아이의 마음에 첫 번째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 앞에서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약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두 번째도 이제 욕심도 많죠. 네, 내가 이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만약에 뭔가 너 실수를 지적한다거나 이제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짜증낸다거나 예, 그렇게 이제 어떨 때는 울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아이한테 많이 해줬던 말은 이거였어요. 못해도 괜찮아. 엄마가 못하든 잘하든 엄마는 무조건 너 사랑하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엄마도 못하는 거 많아. 이 말을 굉장히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살면서 새로 배워야 될 게 많고 엄마도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못하는 거 만날 때마다 울면은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는 우리 이제 아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그 변기통에 사실 큰일 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해가지고 변기통에 말고 이제 바닥에 이제
보고 나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변기통에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처럼 뭔가 그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그리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이 그렸는데 자기가 그렸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로 너 왜 거짓말했어? 아니면은 너 왜 울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다른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엄마가 너 변기통에 똥을 싸든 못 싸든 아니면 엄마가 너 그림을 그리든 못 그리든 하나도 상관없어. 엄마는 너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냥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딱 이 말만 계속했는데 이제 물론 그게 또 이게 기질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하면은 저희 아들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스스로 성장해 나가면서 많이 극복을 할 거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죠. 네가 엄마한테 인정을 받는 모습이든 받지 않는 모습이든 계속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완벽주의 기질 같은 거 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희도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주의 기질 그리고 그러니까 좀 못하는 거 인정 잘 못하는 네. 그런 성격들이면 엄마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뭔가 잘 못 나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가 못하는 걸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하지만 못하든 잘하든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못해도 된다라는 게 조금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공부 좀 늦게 시작한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네.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놀면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뒤늦게 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시작한 아이들 과목별로 어떻게 좀 따라가야 될까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늦게 딱 시작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아까 우리가 독서, 영어, 수학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독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봐서 얼마나 유창하게 읽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읽기 능력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서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아직 더듬더듬 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계속 읽기 연습하면 돼요. 소리 내어서 읽기 연습을 하면 되고요. 소리 내어서 읽어봐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인지 뭐 떠듬떠듬 읽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책으로 같이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일단은 가장 쉬운 책 아니면 조금 더 그 다음 책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수준을 맞춰가면서 독서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아직 3학년 보니까 3학년 2학년에 나온 것도 막 헷갈려 한다.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행 진도는 그냥 나가세요. 그 다음에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 보니까 얘가 구구단을 조금 힘들어하네? 그럼 2학년에 구구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연산 부분만 조금 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그쪽 부분만 좀 이렇게 풀려보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는 세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네? 그럼 그쪽 부분만 연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사실 대부분이라서 이제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중간중간 안 된 부분에 구멍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행이 잘 안 되면은 그 학년을 슉 뛰어넘어가지고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현행 쭉 가고 나서 중간중간 구멍을 메꾸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닉스를 읽혀가지고 영어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학년인데 영어를 못 읽는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진짜 한글처럼 G, A, 에 해서 앞에서 개 이런 식으로 한글처럼 진짜 조합해서 가르쳐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국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늦었잖아요. 그러면 파닉스를 익혀가지고 영어 입력량을 늘리는 게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늦은 아이는 무조건 그냥 파닉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귀납적으로 이렇게 뭔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보가지고 내가 추리를 하는 거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K는 크크크, A는 에에, 캐캐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계속 단어 읽기, 문장 읽기를 연습해서 파닉스를 일단 갖추는 거를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독서 같은 경우에는 소리내어 읽기 하고 쉬운 책으로 바로 독서 습관 잡게 해주시고 수학은 현행 가면서 구멍 메꿔주시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 익힌 다음에 단어 문장 읽는 것부터 하시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네. 수학 같은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딱 풀려보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멍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분수의 나눗셈을 풀려면 이거 역산하고 곱하기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푸는 거 딱 아이한테 풀라 그러고 옆에서 보시면 어느 단계에서 딱 막히는 단계가 있어요. 그 부분들 채워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에서 이제 수업 잘 안 듣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 태도 안 좋은 아이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유튜브에 집중력하고 경청에 대한 영상들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제 영상 전체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집중, 경청력 이걸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요거 방송 끝나고 제가 바로 영상을 하나 또 업로드 할 텐데 수업 태도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딱 공부 놓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언젠가요? 그리고 왜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요것들 좀 예방을 해주려면 또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공부 잘하면 친구들도 인정해주죠. 선생님도 인정해주죠. 부모님한테도 칭찬받죠.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누구나 돈을 벌고 싶지만 누구나 열심히 일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과 또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마음은 별개예요. 하지만 분명히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을 그걸 단계별로 이렇게 잘 가르쳐 주면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한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1학년, 2학년 때는 아이들이 '내가 막 공부를 못해.'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의 어떤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물론 선생님들 눈에는 잘하는 친구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분간이 되지만 그게 인제 그렇게 큰 차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막 공부를 못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인제 쪼끔 더 과목이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하면서 '쪼끔 어렵나?' 하고 애들이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아씨 어려워. 이렇게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도 커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나 공부 별로 안 하고 싶고 잘 안 하고 싶고 나는 공부 싫다.' 이렇게 회피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이제 그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 4학년 때부터 많이 포기가 되고 이제 5학년 때부터는 정말 우수수수수 포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4학년 시작이 되고 5학년 때부터는 우수수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물론 무조건 기초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만 사실 잘 따라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도 학교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 아이는 내가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서도 어느 정도 하는지,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는지, 수학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그 자기 학년의 어떤 기본 현행만 잘 따라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죠. 네.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하기 싫어지니까 네. 그냥 너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는 점만 계속해서 네, 집중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 과정이 보면 1, 2학년은 그냥 학교에 나와주면 감사한 그런 느낌? 그냥 와서 놀아라 이런 느낌인데 이제 3학년부터 이제 공부 시작할 거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맛을 던져주는 거 그러면서 4학년 때, 5학년 때 팍 폭발을 하죠.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이제 또 사춘기가 이제 슬슬 오려고 4학년 때 오지는 않는데 보통 5학년 정도 오는데 좀 크면서 좀 대들면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일단 비교하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정말 공부를 하기 싫어, 나는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다 해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비교를 당하니까 탁 자존심이 상하면서 그냥 놔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잠깐 네. 하나만 넣을게요. 책 보면서 모르는 단어는 체크했다가 나중에 찾아보자 해도 책 보다 보면 대강 비슷한 뜻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뜻을 알려주고 싶은데 몇 번 체크하라고 얘기하니 더 이상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네. 인제 그 성인도 책 읽을 때 모르는 걸 이렇게 체크해서 일일이 찾아보라고 하면은 읽기 싫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독후 활동이나 뭐 책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책 읽기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아예 안 읽으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간섭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은 그거 다 내용 알고 있는지 덮고 나서 막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은 모르는 단어 막 다 국어사전으로 찾아보게 하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문해력 수업 책에 썼던 내용이 이거예요. 추론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정확하게 하자고 들어가면 국어는 정확하게 하는 과목이 아니고 많이 하면서 조금 뭐 빈 구멍이 있더라도 유창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옳으니까 고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유의해서 공부 환경 만들어 주면 좋을까요? 네. 요즘 사실 부모님들이 공부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제가 넛지라는 책을 엄청 인상 깊게 읽어 가지고 이제 그 넛지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잖아요. 이제 변기통에 남자 변기통에 이제 파리 그림을 그렸더니 이제 옆으로 소변이 잘 묻지 않았다. 그래서 그 환경을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환경을 딱 설계해 주면은 네, 사람이 그것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넛지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팔꿈치로 그냥 내가 그렇게 된지조차 모르게 부모님의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 버리는 것이 이제 환경을 설계하는 거고 넛지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제 이건데요. 그게 사실 넛지를 만들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속상하실 일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가깝게 있어야 되고 학교에 갔다 오면은 독서대에 책도 딱 펼쳐져 있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연필꽂이 같은 거에 이제 우리 공주님의 오늘 할 일 1번 뭐 재능 수업 2번 튼튼 영어 이렇게 적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갔다 오면은 그거 해야 되나 이렇게 물론 안 적어진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진 날과 안 적어진 날의 차이가 좀 달랐어요.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론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매번 해주지는 못하지만 오늘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오늘 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진짜 요즘에 너무 애한테 책도 안 읽어주고 너무 신경을 안 썼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다시 또 마음을 다지면서 유치원 갔다 이제 하고 오기 전에 이제 책상 위에다가 독서대에 오늘 읽을 책이랑 오늘 뭐 해야 될 학습지를 꺼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환경 설계 그리고 곳곳에 이제 그런 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깝게 있고 메모지 같은 것도 가깝게 있고 딱 뭔가 집에 왔을 때 좀 공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이제 환경 설계의 어떤 중요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 설계의 중요함이 우리 아이의 수준 플러스 1의 환경 설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의 지금 읽는 거는 A예요. 그러면은 A 플러스 2를 미리 사서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지금 읽을 수준은 안 되지만 이제 한 번씩 꺼내 갖고는 읽혀줬는데 아이가 반응을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죠. 반응을 안 보이면 지금은 아니구나 하고 다시 이제 꽂아 놓으시고 다시 딱 읽혀줬는데 반응이 딱 보여진다. 그럼 지금이구나. 그러고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책들을 세팅을 해놓거나 교구 같은 것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환경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넛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행동 유도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환경들은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겠다 그랬는데 누가 과자를 한 봉지 위에 딱 올려놓으면 먹고 싶잖아요. 저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살을 뺐는데 집사람이 자꾸 과자를 사면 이게 행동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좋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 보시고 TV 크게 틀어놓으시고 독서해라 행동 유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 주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진짜 제가 정줄 놓고 있는 날에는 애도 정줄 놓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진짜요. 네, 진짜 엄마가 정신을 네. 얼마나 차리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의 어떤 그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뭐 학교일로 너무 바빴다.
혹은 뭐 부부싸움을 했다. 뭐 했다 하면은 그 아이의 그날이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 엄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줄 엄마가 정줄 놓으면 애도 정줄 놓는다. 네, 오늘의 또 명언 하나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학년별로 적정한 공부량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리고 과목별로 이 시간 분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선생님도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없는 질문인데 예 이 질문을 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함.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음, 있는지 음, '내 아이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음, 불안함으로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공부법 전문가들이 이제 학년별 공부 시간,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학년 곱하기 30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선생님 30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6학년을 해보면 6학년 곱하기 30 하면 180분이거든요. 그러면 3시간이에요. 근데 하루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온전히 3시간을 갖는 거는 어려워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1학년 30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하루에 연산학습 한 10분, 그다음에 영어 조금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책 좀 읽고 하면은 그 정도도 뭐 기초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정도구나라고 시간 분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시간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 가거나 뭐 학원 가거나 인터넷 강의 듣거나 이거는 포함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전히 온전히 공부하는 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년별로 학년 곱하기 30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년 곱하기 30을 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어떤 기본적인 틀로 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5학년 곱하기 30 하면은 150분이구나. 뭐 2시간 반은 뭐 혼자서 공부하고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매일매일 뭐 못하죠.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날 좀 컨디션이 좋으면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의 틀, 독서의 확보 시간은 가장 많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수학은 물론 아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간 조금 더 늘리고 수학을 조금, 그 다음에 고학년은 수학이 더 많아지고 영어가 조금 더 저학년에서 확보가 됐으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영어가 사실 독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예 영어 독서와 한글 독서를 그냥 한꺼번에 독서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배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학년 곱하기 30분 정도 생각을 기준으로 한다. 예, 아이들마다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 시작하는 아이랑 좀 오래 하는 아이 다를 거고, 또 이거는 학교 시간, 학원 시간이 아니라는 거, 자기주도 학습 혼자 하는 시간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엄마표 학습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언제쯤 아이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이제 엄마표 학습을 영원히 할 수 없죠. 근데 아까 여기 지금 채팅창에 고학년인데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읽어줄까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유키미키 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부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라도 읽어주면 좋죠. 예. 근데 힘들죠. 엄마가 힘들다. 예. 힘든 게 문제예요. 예, 힘들지만 아이가 좋아하면 고학년이면 진짜 사춘기 와 가지고 "어머 엄마 싫어. 할 때인데 읽어주라고 하면 관계가 좋은 거니까." 네. 네 저도 네 성인도 뭐 남편이 책을 읽어주면은 좋을까요? 네 어쨌든 네 책을 읽어주면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읽어주면은 좋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있어서 엄마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함께 공부하는 시간과 혼자 독립하는 시간의 비율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목표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독립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전체 아이를 키우는 목표는 삶을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을 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에 있어서의 목표를 보면은 어쨌든 초등학교 때 공부를 독립을 고학년 때 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어떻게 자기 혼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걸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해 나가는 거고, 이제 유아 시기에는 어떤 생활의 조금 독립이죠. 내가 뭐 소변을 보고 뭐 이런 것들,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을 독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독립되고 공부가 독립되고 나중에 인생 전체가 독립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떠나보내고 싶지만, 네, 죽을 때까지 또 손자, 손녀들 보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목표는 인생의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 대 혼자 공부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 줄어들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저학년으로 따지면 거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거실에 이렇게 책상 펼쳐놓고 애랑 같이 앉아가지고 애 옆에서 학습지 하는 거 봐주시고, 뭐 엄마가 잠깐 뭐라도 하려고 치면은 애가 딴짓하니까는 앉아라 앉아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저학년 때는 뭐 혼자 공부방을 만들어놔도 거의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는 일이 없다. 거실에서 그냥 함께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점차 이제 중학년이 되면서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막 공부를 했다가 이거는 이번에 국어 학습지는 방에 가가지고 한번 혼자 해봐, 뭐 이렇게 하고 나와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혼자 공부하는 시간 비율이 늘어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아이가 진짜 혼자 공부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엄마랑 옆에서 앉는 거 뭐 불편하니까 나 혼자 할래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함께 공부한다 하더라도 엄마는 할 일을 하고 아이가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비율이 더 또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의 비율을 줄여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고 거실에 테이블 펴놓고 같이 공부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을 늘려가려면, 이제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체크리스트로 지워가는 거에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제 부족한 것들을 계속 메꿔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학년이 어리든 뭐 유아도 오늘 할 거 해서 지워나가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봐주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독립이다, 니 혼자 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막 그렇죠. 20살까지 집에서 밥 해주고 집 뭐 다 해주다가 오늘부터 독립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네. 약간 이거 역시 사다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어떤 걸 할지 계획 세우고 실행해보고,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네, 이런 피드백의 과정을 어릴 때부터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를 하면서 이거 하는 거야 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거는 어떻게 할까, 오늘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까,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까지 이런 것들 잘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더 하시고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는데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전하시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창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네. 초일 라마가 연산이랑 몇 가지 하는데 혼자 하겠다고 엄마는 채점할 때만 오래요. 채점하고 틀리면 하면서 수정을 하는데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싶은데 혼자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일단은 아이가 혼자 하고 싶다, 엄마가 옆에서 보는 거 싫다. 일단 누가 보고 있으면 사실 긴장되고 좀 싫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혼자 하면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니까 옆에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가 혼자 풀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채점을 바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틀린 거 이제 그냥 몇 개 있다고 제가 옛날 인터뷰하면서 비슷한 거 팁을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뭐 10문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답안지랑 보면서 채점을 했어요. 그러면 2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 뭐가 틀렸다고 막 안 해주시고, 2개 틀렸어. 그러면 방에 가서 고쳐와. 그래요. 그럼 2개를 틀린 거를 찾아내려고 10문제 다시 다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실수하는 그런 비율이 줄어들고 나중엔 정말 짜증나서 그냥 엄마랑 같이 할래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점 바로 해서 틀린 거 딱 알려주시고 고쳐, 이게 아니라 채점을 바로 해주시지 말고 틀린 거 개수만 알려주고 한번 고쳐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엄마 옆에 있으라고 하는데 또 엄마 옆에 있지 말라는 아이들. 어. 네, 참 세상의 아이들 참 다양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육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 다 정답인 것처럼 들려서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드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고 우리 아이한테는 뭐가 맞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 아, 하나만요. 정말 네네. 초등처방전 책안에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을까요? 네, 거의 다 있어요. 네, 요겁니다. 초등생활 처방전 365 거의 다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또 유튜브 채널 초등생활 처방전에도 영상들 좋은 영상 많으니까 함께 보시고 또 콩나물쌤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또 빨리 우리 유튜브로 돌아오셔서 많은 좋은 영상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고요. 예, 콩나물쌤 네, 이렇게 채널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학부모님도 이제 빨리 아이들 또 하교시키러 가셔야 될 텐데, 네, 오늘 오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소연 선생님하고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소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많은 분들. 또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